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오늘은 롤스의 만민법에 기초한 해외 원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어떤 사회는 풍요롭게 번영하지만 또 다른 사회는 극심한 빈곤과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잘 정비된 제도와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지만 시리아나 IT처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존 롤스는 이런 차이를 줄이고 모든 사회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만민법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롤스는 세계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단순히 국가가 아니라 만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란 단지 같은 영토나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과 사회적 가치를 통해 결속된 사회 구성원의 집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인권과 복지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며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잘 정돈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바로 이처럼 만민은 공통된 도덕적 가치와 감수성을 공유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만민은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의 문화와 신념을 공유하며 단결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정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두 번째로 만민은 정치적 영역 이외의 문화나 종교, 생활 방식 등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미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지만 종교나 문화 면에서는 서로 매우 다른 집단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만민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이러한 만민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방식이 바로 만민법입니다. 만민법은 전 세계의 다양한 만민들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질서를 이루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입니다. 만민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서 정연한 사회는 만민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 사회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제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의 가치와 자율성을 인정하며 강대국이라도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상대 국가를 위협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모든 사회는 상호 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민법은 특히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이 사회들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자체적인 발전이 어려운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말리아, 남수단 등 정치적 혼란과 빈곤으로 자율적 발전이 어려운 국가들을 들 수 있죠. 만민법은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정하게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의 협력은 단순히 구호물품이나 재정 지원만이 아니라 각 사회가 스스로 지속 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만민법은 모든 사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지향합니다.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공존과 협력, 즉 강한 사회가 약한 사회를 압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대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만민법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구촌에는 여러 사회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회가 동일한 수준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회는 잘 정비된 제도와 공정한 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억압 속에서 구성원들의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존 롤스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며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란 쉽게 말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정의의 원칙 아래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민주주의 절차와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으로 국민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나 콩고 민주공화국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독재,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롤스에 따르면 사회가 정의로운 제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결코 그 사회가 가진 천연자원의 양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발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반드시 국가의 번영과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잘못된 정치 제도나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 인권 침해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롤스는 단순히 자원의 재분배만으로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꿀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 자원이 풍부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정치적 부패와 내전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국민이 극도의 빈곤과 불안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롤스는 부유한 사회가 자원을 가난한 사회에 재분배하는 것만으로 국제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만민법에서는 부유한 자원을 가난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국제관계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국내의 사회정의에서만 사용되는 정의의 원칙이지 국제관계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롤스는 먼저 그 사회 내에서 정치적 안정성과 정의로운 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외부 원조만으로 빈곤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구축과 교육 및 사회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듯이 내부적인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롤스가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은 국제적 정의가 각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역량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자국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그 사회의 자율적 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기적인 안정과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내부 갈등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외부 개입은 반드시 도덕적 자립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들이 고통받는 사회를 향해 지니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회를 돕고 원조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조는 반드시 그 사회가 스스로 정치적 경제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단순히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의료, 행정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롤스는 이러한 원조가 절대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개입의 형태가 아니라 공정한 협력과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독일이 베트남에 직업훈련과 산업기술을 제공하여 베트남이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이루도록 협력했던 사례처럼 지원받는 사회가 자기 결정권과 자립,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원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원조와 협력은 일시적인 시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롤스가 말하는 국제적 정의란 특정 사회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누리도록 꾸준히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만민법은 질서 정연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각 사회가 도덕적 정치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진정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극심한 빈곤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인권 보호와 질서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들이 많습니다. 존 롤스는 이러한 사회를 고통받는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받는 사회란 사회의 기본적인 정치 질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스스로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발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내전, 빈곤, 낮은 교육 수준 등 여러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나 빈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회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적절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롤스는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정치적 개선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고통받는 사회의 빈곤과 불안정 문제는 결국 그 사회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짐바브웨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독재적 정치로 인해 경제가 망가지고 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들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정치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적 개선을 통해 정의로운 제도와 올바른 정치 사회적 문화가 정착되면
분배의 불평등 문제 역시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초기에 빈곤한 상태였지만 효과적인 법치주의와 반부패 정책을 통해 분배의 공정성을 확립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면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경제적 발전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제도가 개선되면 인권 보호 수준도 높아집니다.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면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명확해지고 통치자들의 권력 남용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시 민주주의 정착 과정에서 인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억압과 빈곤을 동시에 극복해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개선과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즉, 최소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원조는 언제나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원조가 무한정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롤스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차단점이 존재합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질서 정연한 사회로 전환되었다면 설령 아직 경제적으로는 빈곤하다고 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기에 추가적인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9만 7,080년대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제도와 교육 및 산업 기반을 스스로 확립한 이후 국제 원조를 받지 않은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롤스는 또한 원조를 지원할 때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학교를 세워 인재를 육성하거나 과학기술을 전달하여 그 사회가 스스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반면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개입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민주화를 강제로 추진하려 했던 방식은 오히려 현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더 심각한 불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원조는 항상 현지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종합해보면 롤스가 강조하는 바는 결국 국제사회의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시혜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정의 실현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만 인류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게 유지되려면 각 사회가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규칙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존 롤스는 이를 만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때로 이 만민법을 무시하고 공격적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회를 롤스는 무법국가라고 정의합니다. 무법국가란 국제사회가 합의한 만민법을 따르지 않고 타국을 침략하거나 위협하는 정책을 펼치며 폭력적이고 팽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이나 오늘날 북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만민법의 근본 원칙인 평화와 상호 존중을 무시하며 국제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만약 이러한 무법 국가의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행동이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 롤스는 이 경우에 한의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쟁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평화적 해결 방안들이 먼저 충분히 시도되어야 합니다. 외교 협상, 경제적 제재, 국제사회의 중재 등을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군사적 행동 대신 협상과 경제적 제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평화적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고 무법 국가의 침략과 위협이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한 정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전쟁은 무법 국가의 침략 행위를 저지하고 국제적 안보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 아래서만 허용됩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에 대하여 국제연합군이 군사행동을 취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침략과 불법적 팽창주의를 막고 국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성격이어야만 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법 국가는 단순히 다른 국가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벌어진 집단학살 사건이나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례처럼 자국 내에서 국제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개입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대량 학살, 민간인 학살,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반드시 국제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특정 국가나 집단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명백한 합의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명확한 국제적 합의 없이 특정 강대국이 자의적으로 무력 개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국제적 평화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스는 무력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반드시 국제사회의 협력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롤스가 말하는 만민법의 목적은 국제사회 전체가 정의와 평화를 평화를 데 있습니다. 무법 국가에 대한 대응 역시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평화적 방법을 우선하되 어쩔 수 없이 무력적 대응을 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롤스의 만민법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생각해 볼 여지를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윤빠.